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자 급수 5급을 강의하게 될 김덕수라고 합니다. 지금 5급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시험을 8급 붙고 8급, 7급, 6급 해서 순서대로 따라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급수 단계에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한자 급수 시험은 좀 생소할 뿐이죠. 처음 5급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특강 형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육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자 급수 5급 시험에는 그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육서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서를 익혀두게 되면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한자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한자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합니다. 만일 이전에 육서를 어디선가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제 첫 강의인 육서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5급에 대한 1강부터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육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데는 모두 6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얻은 삶의 정보들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말로 전달을 했겠죠. 아니면 멀리 외진 곳으로 멀리 떠나간 친구에게 의견을 갖다가 말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잘못 전달되기도 했었겠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삶의 정보, 가령 제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산에서 농사를 짓고 이 산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을 때 사과밭을 발견했어요. 그럼 제 후손에게 여기 가면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사과밭이 있단다, 이런 삶의 정보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삶의 정보들을 갖다 어떤 집단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산에 가다 보니까 여기는 사과밭이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었는데 자신이 우연하게 발견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뭐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따뜻한 물에다 몸을 담갔더니 아픈 곳이 치료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정보들을 단순한 그림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후손들의 삶의 질이 풍요로웠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쉽게 후손들에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글자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상자는 일단 첫 번째 뜻은 코끼리라고 하는데, 코끼리의 모습을 본땄다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코끼리라는 뜻도 있고 코끼리를 눈으로 보고서 모양이 그려지겠죠, 머릿속에. 그래서 그리다, 본뜨다, 뭐 이런 뜻도 나옵니다. 상형, 그 다음에 형자는 형태, 모양이란 뜻의 형자. 그래서 상형 문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갖다가 본뜬 글자, 그린 글자,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형 문자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같은 모양들. 누군가가 약속을 했어요. 야, 해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자. 근데 동그란데 몸이 건조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황사가 불면 해를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때 흑점 이렇게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을 일컬어서 이제 해라고 사람들과 약속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되겠죠. 또 누군가가 달을 그렸는데 달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달이 둥근 모양을 좋아해서 보름달을 그렸던 경우도 있지만 보름달과 해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둥근 모양을 좋아하더라도 달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에다가 상징적으로 그냥 개수나무 혹토끼라고 생각하셔도 됐고,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하니까 달 그림자의 모양을 점 2개로 나타내서 달이라고 약속 지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모양도 마찬가지죠. 둥근 동산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덤 뭐 이런 모양하고 또 헷갈리니까 산봉우리 3개, 땅 위에 솟아난 산봉우리 3개를 그려서 산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나무 그냥 이렇게 기둥구리고요.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뿌리, 그래서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순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만들어진 이런 단순한 그림 글자들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달 모양 가서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지금 같은 해 일자 이렇게 세련되고 각진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한자 여러분들 본 글자들 중에서 둥근 모양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양권에서 쓰던 필기구가 붓이다 보니까 붓으로 둥근 모양 그리기가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글자들은 나중에 다른 글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합을 할 때 모양체가 둥근 것과 각진 것이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달월자 마찬가지 되겠죠? 달월자 모양 변화돼서 단순하게 가고, 단순하게 가다가 지금처럼 이제 세련된 모양,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매산자, 매산자도 땅 위에 그냥 봉우리 3개 모양에서 지금과 같은 세련된 모양으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목자 그대로 그냥 가지 쭉 뽑아버리고요. 쭉 일직선하고 기둥 내리고, 그 다음에 뿌리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과 같은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각진 모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을 갖다가 간단한 그림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의 일부분을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설탕을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설탕의 맛에, 설탕의 궁금증, 단맛에 대한 욕구가 없는데, 옛날에도 이런 그림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단순한 글자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궁금하게 됐어요. 자신이 표현 못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표현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생긴 글자가 다음에 두 번째 지사, 문자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글자 모양 좀 잘라서 좀 익히자고 했죠. 좀 어려운 글자지만, 처음 보는 어려운 글자 한번 잘라서 봅시다. 자, 이 글자 왼쪽에 나와 있는 글자는 자기 혼자 쓸 때 손숫자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는 모양이 너무 뚱뚱해지죠. 그래서 손숫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글자는 맛보다라는 뜻의 지자인데 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글자 그대로 지자라고 읽어줘요. 그럼 이제 처음 나오는 글자들, 앞으로 무수히 많은 5급에 새로운 한자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처음 나오는 글자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좀 잘라서 익히는, 잘라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지자라고 읽었는데, 그럼 손과 연관성이 있는 지자 들어간 단어를 한번 연상시켜 보시면 되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이런 거. 이거 엄지. 그죠? 그 다음에 얘 검지. 다음 손가락 기대되나요? 얘 그렇죠. 중지. 이 세 글자 공통점 보니까 다 지자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니까 이 지자는 손과 연관돼서 첫 번째 손가락이라는 뜻의 지자. 그 다음 뜻이 이제 넓어져요. 시간 지나면서 많아지죠. 손가락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지자 들어간 단어 중에 지적, 지시, 지목. 그렇죠. 이때 손가락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 그래서 가르치다. 그래서 지사문자란 뜻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단순화시켜서 상형 문자로 나타내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 추상적인 개념, 사랑해, 좋아해, 미워 뭐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나타낼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손가락으로 대신 가르쳐줄 수 있는 역할, 다시 말해서 손가락 대신에 선이나 점이나 선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글자를 일컬어서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것이죠. 위라는 개념, 아래라는 개념. 이 분필은 지금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고 위라는 학생이 있고, 그럼 얘가 위면 얘는 더 위?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위라는 개념이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친구가 야, 얘가 위라는 뜻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왜 위지? 라고 했더니 그냥 어떤 땅보다 아니면 기준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윗상이라고 하자 라고 했더니 다른 이 설명을 들은 친구가 그거 좋네, 기억하기 쉽네 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남으면서 이 글자는 이제 윗상이라는 글자가 됐어요. 윗상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아래에 하자 쉽게 만들어지겠죠. 기준보다 밑에, 땅보다 밑에, 선이나 점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 거죠. 사람들이 그거 좋네 해서 만들어진 글자 윗상, 아래하 이랬어요. 옛날에 이러다가 이 글자도 변화되겠죠. 변화돼서 이제 윗상자가 됐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윗자하고 모양이 헷갈리죠. 그래서 선을 하나 더 획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우는 윗상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하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갔다가 선을 하나 또 늘렸답니다. 그래서 아래 하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선이나 점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꼭 선이나 점을 이용해서만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졌던 상형 문자에도 선이나 점을 이용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배웠던 이 글자 있었네요. 이 글자 나무 목자였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나무 여기 뿌리를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멀리 있는 친구에게 손가락을 잘라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선이나 점이 손가락 대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이나 점으로 나무 밑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또 만들어진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또 여기를 가르쳐주는 글자. 지금 이 글자는 나무의 밑부분 뿌리 부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이 뿌리 본자, 근본 본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나무의 꼭대기 끝, 그래서 끝말자 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단순화시킨 그림 글자, 다시 말해서 상형 문자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지사 문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갖다가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는데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많은 글자들을 익히게 되다 보니까 글자를 익힌 게 삶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곡이 된,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더 이상 많은 문자를 익히기에는 머리가 힘드니까 그만 만들자란 부류 하나가, 한쪽은 그래도 인간의 사고력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글자는 안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나타낸 글자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끼리 결합을 하면 이미 알던 글자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글자를 익히는데 많이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글자는 늘어났지만 힘들지는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기록할 수 있게 되는 장점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의 문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데 기존에 만들어졌던 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 중에 하나 회의 이럽니다. 회자, 모이다라는 뜻의 회자죠. 모이다. 의자, 뜻이란 뜻의 의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회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회의 문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글자들의 뜻과 뜻을 더해서 새로운 뜻의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날일자와 달월자, 아는 글자죠, 그죠? 쉽게 이제 합쳐져. 그러면 이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글자의 뜻과 뜻을 더했죠. 뜻, 해, 낮을 밝혀주는 해, 그 다음에 밤을 밝혀주는 달. 그 뜻이 합쳐져서 밝다, 밝을, 명자. 밝을, 명,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명자 들어간 단어는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명백하다. 명백하다 그러면 어떤 몰랐던 사실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다, 뭐 이런 의미가 돼서 사실이 확 드러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 중에서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는 모양이 좀 이렇게 바뀌죠. 바뀌고 뭐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나무의 옆에 서서 기대다,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 뭐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편히 쉬다라는 뜻의 휴자, 뭐 이런 뜻이 돼요. 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쉬었죠. 뭐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학교가 쉬니까. 그렇죠. 휴교, 교자, 학교, 교자 써서 휴교하다, 쉬다라는 뜻의 휴자, 뭐 이런 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집니다. 글자는 결합을 할 때 좌우로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도 결합을 하죠.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누군가 만들었어요. 물과 논을 더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밭이죠. 밭 위에 물이 있어. 그렇네.
물이 쌓인 밭에서 식물 키우는 곳, 논이라고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그래 그거 괜찮네 라고 했을 때 이 글자는 이제 생명력을 갖고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되겠죠. 물론 한자 문화권 지역에는 논농사 지역도 있고 저쪽 초원지대도 있지만 초원지대 사람들은 이 논답자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땅 위에 물이 고여서 걷다가 무언가를 재배한다는 개념을 살아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같은 한자 문화권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논농사 지역 사람들하고 알아야 되니까 이 글자를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냥 익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이란 뜻의 답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답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전답, 논과 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저쪽 초원지대에서 만들어진 글자, 이런 글자가 있답니다. 양양자와 그 다음에 큰대자가 합쳐졌어요. 큰대자가 합쳐져서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뭐 이런 식의 글자가 됐겠지만 글자가 너무 키가 커서 다른 글자 모양이 안 맞겠죠. 그래서 여기 꼬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글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아름다운 미자가 됐어요. 논농사 지역에 사는 우리는 또 이해하기 힘든 글자죠. 왜? 양이 큰데 왜 아름다워?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유추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논농사 지역이다 보니까 가을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들판에 황금 물결에 일렁이는 농사가 아주 잘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름답다, 기분 좋네,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것처럼 이쪽 초원지대에서는 주 식이 양으로 대표되는 가축이니까 이 가축이 가을날에 투실투실 살찐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여유롭고 보기 좋은 모습,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겠네요. 뭐라고 있죠? 그렇지, 미백. 미백, 아름다울 미자, 흰백자. 피부 관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얼굴이 하얗게 예쁘게 뭐 이런 식의 글자들. 그래서 이제 글자의 뜻과 뜻을 더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뜻의 글자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이미 알고 있던 글자들이 결합을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나타난 방법이 어떤 글자냐면 형성문자 이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육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한자들의 90% 이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성의 원리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열심히 집중해서 그래서 다음 글자들 만날 때 좀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형성은 어떤 원리냐? 형성 모양 형자 작가 어떤 사물의 모양 형자였고 그 다음에 성자는 소리 성자. 우리가 배우는 한자는 뜻 부분이 있고 음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본떠서 모양에서 그 사물의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리에서 음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뜻과 음 부분, 글자 2개가 결합됐는데 한쪽은 뜻 부분이 되고 한쪽은 음 부분이 되는 글자들을 일컬어서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형성문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글자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은 5급 밖에 벗어난 4급이나 3급에 나오는 글자들도 물론 있어요. 여기 나온 글자를 이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형성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5급은 넘어갔지만 글자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글자가 있냐면 풀을 청자가 있죠. 자, 풀을 청자와 이제 다양한 글자들이 결합을 합니다. 자, 물수자와 풀을 청자가 결합을 했어요. 그럼 물수자는 모양이 이와 같이 바뀌고 이 글자 나왔죠. 자, 한쪽은 뜻 부분이 되고 한쪽은 음 부분이 된다 그랬어요. 이 글자 이름이 풀을 청자였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주로 청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 나라 사람들의 구강 구조 아니면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음이 약간씩 변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글자들은 옛 모습에 소리와 뜻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소리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변화된 글자가 있더라도 원래 발음과 연상지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물수자와 이 글자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청이기 때문에 얘는 음이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청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물수자와 연관된 뜻이 나와요. 물의 성격과 관계된 뜻. 그래서 이 글자는 물의 성격 중에서 깨끗하다, 맑다 뭐 이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글자가 나온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청자 음에 청이 왔구나.
나 깨끗하다? 아, 물의 성격과 연관돼서 나왔구나 라고 연상시켜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글자와도 결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원자와 결합이 되면 모양이 이런 글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잘라서 보니까 청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었어요. 청이라고 있고 뜻은 말과 함께죠. 아, 이것 좀 해줘. 이거 청소 좀 대신 해줄래? 좀 바꿔줘. 라고 하죠. 뭐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청하다 라는 뜻의 말로 청하다, 부탁하다 뭐 이런 의미의 청할, 청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금 전에 상형 문자에서 배웠던 뭐 이런 글자가 나와요. 해일자. 해일자와 이 글자가 결합해서 나온 글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잘라서 봤더니 이전에 많이 봤던 글자 청자 또 나와요. 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 봐도 한번 청일까? 라고 생각해봐도 무방하죠. 근데 안 바뀌었으니까 맞았어요. 청이라 했고 해와 연관된 뜻이죠. 그죠? 날씨가 어두웠다가 갑자기 길 때 그때 뭐 한다고 하죠? 쾌청하다, 청명 뭐 이렇게 하죠. 얘는 해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다, 개다라는 뜻의 청자, 해와 관계지어서 뜻을 연상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아마 1급 정도에 나오는 어려운 글자긴 하지만 그냥 한번 보죠. 구경하는 거니까. 지금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결합됐어요. 그럼 모양은 이 글자가 나오지만 1급에 나와 있는 글자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죠? 그렇지 한번 연상지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은? 그렇지 안 바뀌었겠지 뭐. 청자 그대로 읽고 뜻은 물고기와 관계된 뜻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생선과 관계됐겠네? 생선 중에 청자 들어가는 이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 가끔가다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구워주시면 맛있게 드시는 거. 아, 청어라는 생선이 있어요. 그렇지. 청어, 청자. 이제 처음 보는 글자가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청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청이라고 읽어요. 물론 다 청이라고 읽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세월이 변화되면서 음이 약간 변화된 경우도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마음심자와 청자가 결합됐어요. 마음심자 모양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돼요. 청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만 음이 변화된 경우도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청의 엉발음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변화되고 그래서 얘는 정 뭐 이렇게 읽어요.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감정, 기분, 느낌 뭐 이런 것과 관계되죠. 이 글자 많이 봤죠? 어디 선전에서? 쪼꼬파이정 뭐 이렇게 하는데 따뜻한 사람의 뜻,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아마 쪼꼬파에다가 이 정자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쌀미자가 결합되면 쌀미자와 결합돼서 또 이런 식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글자가 나오면 얘도 음이 좀 바뀌었어요. 정이라고 읽어요. 정인데 쌀을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정밀할 정자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글자들을 만나더라도 이 글자가 청이나 청과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형성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우자. 자, 형성에서는 소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뜻 부분도 중요하죠. 뜻과 소리가 결합됐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옥편에서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부수들은 각 글자의 뜻 부분하고 친해요. 그래서 주요한 부수를 익히게 되면 새로 나온 글자의 뜻을 유추하고 여러분들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와 연관돼서 뜻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특강 말고 1강 앞으로 할 1강부터는 그 보급에 나오는 글자들의 부수와 연관지어서 새로운 한자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우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에서 내리는 비로 대표돼서 하늘에 일어난 기상변화와 비우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기상변화와 연관된 그러한 뜻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우자와 결합돼서 이런 글자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이 글자 이름 뭐라고 있죠? 이 글자는 뭐 배웠을 테니까 6급에서 구름, 운자. 그죠? 구름, 운자. 비우자, 기상변화와 관계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런 글자 있습니다. 위아래로 잘라서 보면 되죠. 위에 기상변화와 관계된 뜻,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 7급에서 배웠던 글자 같은데 이 글자 길로자. 그렇죠? 그래서 이름 안 바뀌었어요. 로라고 있고 뜻은 구름과 관계된 기상변화. 그래서 이슬, 로, 뭐 이런 식의 글자. 그 다음에 또 처음 보겠지만 이 글자는 아마 처음 보더라도 또 유추해 봅시다. 뭐라고? 윗글자 기상변화, 아래 글자 그럼 안 바뀌었네. 서로 상자였네. 상이라고 읽고 기상변화 중에서 설이란 뜻의 상자. 설이 상자. 그 다음에 자, 처음 보죠? 그렇죠. 아래 글자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아래 글자 이름이 힘쓰다는 뜻의 무자. 힘쓸 무자. 기상변화 중에 무자라고 이렇게 오리무중, 무산되다 뭐 이런 거 있죠? 안개란 뜻의 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글자, 새로 만나는 5급에 나와 있는 한자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형성 문자니까 글자를 좌우나 상하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자가 두 가지 결합된 방식. 한쪽은 뜻과 뜻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회의라는 문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한쪽은 뜻부분, 한쪽은 음부분이 되는 형성 문자를 배워봤어요. 앞으로 남은 두 가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한자가 변화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만 익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육서에 대해서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활용 방법.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글자의 뜻이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글자 중에서 상형문제에서 해일자 배웠었죠? 해일자. 처음에는 해의 보양을 본뜬 이 글자는 해라는 뜻 하나였어요. 근데 이 글자가 수천 년 동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글자의 뜻이 이제 늘어나요. 비유하자면 조그만 눈덩이를 산 정상에 굴리면 이 눈덩이가 점점 커지듯이 글자의 음과 뜻이 늘어나는 그런 방법들을 일컬어서 전주 글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처음 보지만 이 글자도 한번 보면 오른쪽 글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오른쪽 글자가 오로지 전자 뜻. 그 다음에 수레차차 했네, 그죠? 수레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구르다라는 뜻의 전자. 오른쪽 글자 여러분들 위글 오른쪽 글자 알죠? 주인주자. 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물과 관계돼서 물을 끌어오다, 물 대다라는 뜻의 주자.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굴르고 물이 흘러가듯이 글자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활용되면서 글자의 음과 뜻이 늘어나는 글자를 걸어서 전주문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글자는 해란 뜻이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라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글자 흔히 여러분들 날일자라고 하죠. 하루란 뜻의 날이란 뜻도 이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어떤 뜻? 해가 뜨면 환하고 해가 지면 어둡죠. 그래서 밝기와 관계된 명암, 밝기와 관계된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따뜻하고 해가 지면 춥고 그래서 온도와 관계된 뜻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뜻들이 여러 가지 늘어나는 한자의 활용을 걸어서 전주문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전주문자에는 이렇게 뜻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뜻만 여러 가지인 것이 아니라 음도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었죠? 이 글자? 그렇지. 즐겁다라는 뜻의 락. 낙원 뭐 이런 단어 있을 거고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러분들 과목 중에 있죠? 음악, 악자, 풍류란 뜻의 악자. 그 다음에 잘 많이 쓰이지 않지만 좋아하다, 하다라는 뜻의 요자로도 씁니다. 물론 이 글자는 오늘 간단하게 육수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음뜻만 썼는데 다음 1강부터는 이런 글자 나오면 그 활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전주문자 이런 식으로 음과 뜻이 여러 개의 문자를 걸어서 전주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활용 방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가짜 문자예요. 여기 나온 가짜는 거짓 가짜, 가면 거짓된 얼굴 뭐 이러죠? 거짓 가짜 아니면 빌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 빌리다라는 뜻의 차, 그래서 가짜 문자.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의미나 뜻을 갖다가 빌려오는
소리나 모양을 빌려오는 글자를 일컬어서 가짜 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돼요. 자, 이때 미국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글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 알려졌어요. 자기들끼리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이 낯설죠. 그 얘기를 듣는 동아시아인들이 그 나라를 아메리카라고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르국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음하기 쉬운 미국 이랬어요. 아메리카란 발음이 미자로 하나로 단순화되죠. 이때 미자라는 의미는 아름다운 미자지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미라는 나라. 물론 여기 국자는 해석이 되죠. 미라는 나라. 그래서 나라마다 미국을 지칭할 때 발음은 아시아에서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중에서 뜻이 좋은 아름다운 미자를 예의상 써주는 거지만 뜻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맨날 쌀 사라고 그러더니 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쌀 미자를 쓰기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때는 미라는 소리를 빌려온 가짜 글자가 되겠죠. 빌려온 글자. 글자의 소리를 빌려온.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글자를 가짜 문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리 말고 모양을 빌려온 것 중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100달러라고 하죠. 이 글자 달러. 달러라는 외국어를 갖다가 비슷한 발음 달러라는 두 글자로 쓰기보단 한자에는 얘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냐면 이 불자 있죠. 이 불자.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100달러를 뭐라고 하냐면 또 100불이라고 해요. 이때 불이란 글자는 이 달러라는 모양을 빌려온 그리고 해석하지 않는 가짜 글자, 짜가 글자, 가짜 문자가 되겠죠. 빌려온 글자.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은 얘는 소리를 빌려왔고 얘는 모양을 빌려온 짜가 글자, 다시 말해 뒤집어서 가짜 글자, 가차 빌려왔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만나게 될 무산 5급에 나오는 새로운 한자를 익히기 위해서 그냥 새로운 한자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쓰면서 익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그 새로운 글자를 좌우나 상하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있는 글자를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육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육서에 입각해서 앞으로 한자 급수 5급 특강에서는 새로 나온 5급 한자들을 갖다가 부수별로 그 나온 글자들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소리 글자, 형성 문자에 입각해서 소리 글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